자, 10강 목마른 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들 뒤에 문제 잠깐 먼저 한번 봐주시면은 2번 문제 보기 박스 잠깐 한번 볼게요. 목마른 뿌리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로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향민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거기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특히 나라는 인물은 동그라미, 통일이 된 후 이복형 태섭을 만나 태섭도 자신한테 아버지에 대해 이중적인 애증의 감정이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또한 태섭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시대의 상처와 남북 간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온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을 떨쳐버리게 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상징적인 소재와 자연물 등을 활용하여 나와 아버지의 내면적인 화해와 가족의 화합을 모색하며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민족의 현실, 인식과 소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미리 얘기하면 여기서 상징적인 소재와 자연물이라는 거는 아마 요 시계랑 그리고 그 날아가는 새떼 요걸 나타내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소재 자연물로서 이제 나와 아버지의 내면적인 화해, 가족의 화합 이걸 모색하는 그러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문 한번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자, 2002년 통일된 한국의 남쪽 땅. 자, 북쪽에 살고 있는 이북형인 태섭이 흰 상자를 메고 찾아옵니다. 2002년에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통일된 상황이야. 그치? 지금이랑 좀 다르지만. 그쵸? 이 태섭이라는 인물이 동그라미 나의 이북형이래요. 북쪽에 사는 이북형인데 흰 상자를 메고 찾아옵니다. 이 흰 상자 네모. 이 흰 상자는 바로 뭐냐면 이 태섭이의 이제 어머니의 유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내용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남쪽 아들, 태섭이라는 인물은 이 아버지의 북쪽 아들. 한마디로 아버지는 6.25 때 원래 북쪽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북쪽 가정을 버리고 월남을 해서 이 남쪽에 새 가정을 꾸리면서 이 나를 낳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태섭이와 이제 그 북쪽 와이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재에는 이 와이프가 죽고 아버지도 죽은 상황이야. 그래서 태섭이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 아버지 옆에다 묻어달라는 얘기를 이제 유언으로 남겼었거든. 그래서 아들인 태섭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유골을 이 아버지 계신 곳에 묻기 위해서 지금 이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섭이 흰 상자를 메고 찾아온다. 어차피 통일된 상황이니까 뭐 내려간 건 문제가 아니죠. 북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나의 아버지는 동그라미 6.25 전쟁 때 월남하여 남쪽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그러니까 남쪽 와이프죠.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무능력한 아버지는 밑줄 병에 걸린 듯 북쪽에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고 나는 동그라미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갖고 살아요. 즉 한마디로 이 남쪽에 있으면서도 계속 북쪽의 가족, 그 와이프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쪽에선 무능력하고 병든 그런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밑에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이 나는 사실 아버지를 되게 증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아버지를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야. 그치? 자, 나는 태섭과 함께 아버지의 묘에 갔다 오면서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가 생전 아버지가 차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다 밑줄. 그래서 그날 밤 술상을 놓고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 시계의 의미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메꼬모자는 청년을 시켜 가방에서 쾌감을 하고 일제 과자가 든 봉지를 내밀었다. 메꼬모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청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메꼬모자는 나의 작은 아버지예요. 지금 선생님 구조도에는 따로 안 그렸어요. 어린 시절 이 나가 태섭과 작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냥 요 정도로 선생님 정보를 적어놨는데 여기서 청년은 태섭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쪽에 이 아버지를 보러 이 태섭이와 누가
그 작은 아버지는 메꼬모자가 지금 이 난의 집에 찾아온 모습이에요.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죠. 자, 가방에서 캐러멜하고 일제과자 같은 봉지를 내밀었다. 나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그러나 덥석받진 않았다. 오른발 검정 고무신 끝으로 내 주위의 땅을 파고 둥그런 원을 되풀이해서 그렸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 과자를 덥석받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렴. 나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밑줄. 그쵸? 그러기에는 어린 나의 인내력은 너무도 취약했던 것이다, 밑줄. 그러니까 맛있는 캐러멜 같은 걸 이렇게, 주어주니까 뭔가 거기에 이제 끌리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메꼬모자가 봉지에서 캐러멜을 꺼내 억지로 내 입에 넣어주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맛이었어요. 입안에선 금세 침이 홍수처럼 비유죠. 밀려들었고 혓바닥도 격하게 꿈틀댔다. 불가항력이었다. 즉, 자기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가 없었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 손은 그의 과자 봉지 쪽으로 스멀스멀 뻗어갔고 앞장을 서서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현기증이 나는지 문설주를 붙잡을 만큼 몹시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밑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쵸? 북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 와 있으니까. 호영아, 어서 나가 놀아라. 나의 이름이죠. 나한테는 지금 나가 놀으라고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나는 그 일제과자와 캐러멜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어린 시절 자기네 집에 이 태섭이와 그 작은아버지 메꼬모자가 찾아왔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길에 맞아.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자, 지금 현재에서는 태석과 지금 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술 한잔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뭐였어요? 지금, 태섭이 왔고, 그날 밤 술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쵸? 대신 중간에 잠깐 과거 예상을 나는 한 겁니다. 길에 맞아 그 청년, 태섭, 바로 나였지. 내래 작은 아바이와 함께 공자관으로 뽑혔었어. 그러니까 공자관이라는 거는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공작원들을 많이 보내잖아. 뭔가 목적을 딱 주고 가서 그 일을 행하게끔.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 공작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남은 공작은 바로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태섭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북으로 돌아가는 거였디. 첫 대면이었지만 아바이를 한눈에 날 알아보시더만 그거이. 길에 바로 혈육의 끌어당김이란 그런 게 아닌둥. 기때 처음으로 아바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래 소리 죽여 실컷 울었디.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태섭도 아버지가 월남하고 나서 되게 개고생을 많이 해요. 그 얘기가 이제 밑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동요계층으로 완전 계층마저도 신분이 완전 하락을 해.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도 가끔 월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네 집안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월남을 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 그 집안을 쫄딱 망한대잖아. 완전 반동 첩자 막 이래가지고 계층 자체가 완전 하락을 확 해버린대요. 그래서 완전 집안이 이제 개고생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태섭이네 집안도 이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월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이 이제 쫄딱 망했었을 거야. 그치? 되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힘든 삶을 살면서 또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 그치? 애증의 마음이 태섭도 있었을 거야. 또 그리운 마음도 있었고. 막상 딱 아버지를 보니까 어때? 마음이 이제 짠했던 거죠. 실컷 울었디. 아무 원 없이 여기서 병든 몸으로 생고생하지 말고 같이 가서 오만이랑 같이 잘 살자고 이제 북으로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에 대한 정보가 좀 많아서 선생님이 제안, 섭섭한 마음, 이해, 미움, 그리움 요거 다 태섭이가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목소리는 떨려서 나왔다. 그 대목에서도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왜 궁금하냐면 나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북쪽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죽었거든. 그리고 무능력하고 이 남쪽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나가 존경스러워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북쪽을 그렇게 그리워했으니 만났을 때 되게 아들을 되게 좋아했겠네 이러면서 이제 반 궁금한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던가요?
같이 제안을 했을 때 같이 간다라는 말을 했던 건가 이제 나름 궁금했던 거죠. 북쪽의 잔뼈가 굵은 고향에다가 부모 처자식을 모두 두고 남쪽으로 흘러나온 당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끌어안고 사시던 아버지가 아니던가. 게다가 남쪽에서는 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 공작원으로 파견된 아우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던 핏덩이 아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어쩔 것인가? 아버지는 당연히 북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낀 나란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내민 다디단 캐러멜을 애들 앞에서 자랑스레 씹으며 혜정인의 골목을 신바람 나서 누비던 어린 나의 존재란 무엇이었던 것일까? 하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까? 태섭은 말을 잇지 못하죠. 아버지가요?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하면서 시계. 이 시계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다 라면서 시계를 보여줘요.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이 나가 지금 태섭이 차던 시계를 보면서 저거 아버지가 생전에 찾던 시계랑 비슷한데 동일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잖아.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이 태섭이가 말해주죠.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그는 왼손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때 아바일의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봇도랑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 일의 북쪽을 벌써 잊었다고 말이디, 밑줄. 저 어린 것과 고생만 하는 애미를 보라면서 말이야, 밑줄. 그러니까 남쪽의 가족들 때문에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하시며 가슴을 쥐어뜯으려 했지. 태서바 부르시며 엎드린 내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길어시면서 차고 계시던 시계를 풀어주지 않았겠어? 혹 아바이가 생각나면 시계라도 보라고.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이가 너무 섭섭했었지. 하지만서도 나중에 지켜보니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철조망 이쪽 저쪽을 오간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닐 뿐더러 팽일의 일조를 하는 일도 아니겠고 내래도 만약 그런 처지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야. 체크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누구를 선택했던 거예요? 남쪽 가정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만큼 남쪽의 가족에 대한 애정,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먹은 거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태섭이도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되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아버지였어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쵸? 나는 동그라미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코가 맹맹해져 갔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감동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태섭이 또 되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코끝이 찡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북쪽 남쪽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결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태섭이에게는 되게 섭섭한 소리였을 수는 있겠지만 남쪽의 가족을 지키면서도 어차피 통일이 안 된 그 당시로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눈이 여린 아내가 고개를 돌려 어깨로 눈시울을 훔쳤다. 옆에는 아내마저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 동그라미 나의 아내죠. 작은 아바이는 되돌아가시는 길에 사단이 벌어져 돌아가셨고 나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가 간신히 살았다. 희생은 컸지만 그 일로 해서 우리 집안이 비로소 동료계층에서 기본계층으로 바뀔 수 있었어. 즉 한마디로 이 동료계층이 더 낮은 계층. 아버지가 월남했을 때만 해도 남아있는 가족. 이 태섭의 가족은 동료계층이었는데 그나마 이 태섭이가 작은아버지와 함께 공작원 활동을 해서 남쪽에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올라가던 중에 물론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얘는 그 일을 잘 완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공작원으로서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일로서 이제 아버지까지 모시고 갈 생각이었던 거고 나름 공작원 활동은 잘 마치고 올라가던 중에 부상을 입어서 어쨌든 올라가서는 기본 계층으로 신분이 그나마 상승을 했던 거죠. 그쵸? 여기서 부상을 입었던 그 파편 자국은 이제 상징하는 바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고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하는 차는 경평로를 떠나 이틀 전 태섭 형님을 모셔왔던 임진강변에 만남의 광장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제 배웅해주는 길인 거죠. 밖은 맑고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형님 이거 면목이 없어요. 큰어머님 오시는 문제도 잘 악휘를 지어드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큰어머님은 태섭의 이제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태섭이 지금 남쪽으로 온 이유가 방문한 이유가 자기 어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의 유고를 남쪽 아버지 곁으로 이제 안치시키고자 이제 온 거였잖아요. 근데 이 큰어머니, 즉 태섭의 어머니의 이 유고를 모시는 문제를 이제 매듭짓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 지금 그 얘기야. 왜냐면 이제 이 나의 어머니가 반대를 하거든. 이 남쪽의 그 와이프인 이 나의 어머니가 이 태섭의 어머니 유고를 여기 아버지의 무덤 옆에 모시는 거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라는 소리예요. 나는 최옥분, 그분을 서슴없이 큰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바로 태섭의 어머니를 의미하죠.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은 태선 형님의 무릎에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천에 둘러싸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네모, 바로 태섭 어머니의 유골 상자죠. 미안하긴 무수거. 사실 내래 좀 성급했다. 안 그래 아우? 이쪽 저쪽 사정 잘 토바서리. 내가 잘 그 사정들을 살피면서 했어야 되는데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러지 못한 거에 오히려 태섭이는 미안해하고 있죠. 그래도 오마니한테 아바에 계신 곳에 나들이라도 시킨 형용이니 그것도 괜찮다라고 난 생각해 하면서 이제 미안해하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죠. 태섭 형님은 짐짓 쾌활한 목소리를 내었다. 제가 장담하는 건 좀 뭐하지만 늦어도 내년 한식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저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저희 어머니도 속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응어리가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흐르면 어머니도 형님 사정을 이해하고 말고요. 길에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 내 아우님만 믿겠어. 하면서 지금 배웅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나가 태섭 형님을 중략 이후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서 갑자기 수많은 새떼 무리가 일제히 솟구쳐 올랐다. 자, 갑자기 날아가는 새들을 봅니다.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는 좋기 됨직했 보였다. 그 날개짓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인간이란 게 알고 보면 저 하찮은 미물보다도 더 매혹할 때가 어리석고 둔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 전애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반세기가 넘도록 우린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통일을 하다니. 하지만 봅세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 통일 전엔 또 저 녹슨 철조망 위를 마음대로 넘나들었을 거 아임도? 그러니까 통일 전에도 저들은 마음대로 넘나들었을 거야 자유롭게. 하지만서도 우리 인간들이 철조망을 걷어치우니까 허공을 나는 그들의 날개짓이 더 자유로워 보인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날아가는 새들은 분단 없이 인연 갈등 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해. 물론 통일 전에도 이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겠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철조망이 없는 가운데 더 자유롭게 날고 있는 모습 같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그의 말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만했다. 네, 그러나 저러나 형님이 단 며칠이라도 더 머무셨다면 좋았을 텐데. 허허, 나도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맴이야. 굴뚝 같지만 누차 얘기했지 않는 48마리나 되는 내 도야지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한 48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나 봐요. 물론 사촌 일을 잘 돌보고 있겠지만서도 하루라도 시일을 단축해 가서리 내 손으로 돌봐야지. 걔네들도 살이 토록토록 찌지 않겠음 등 그렇긴 하죠. 지금 보면 이제 이북말이랑 이 남한의 이러한 표준어 이 발음이랑 이렇게 따져보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그의 왼 무릎을 쳐다보았다. 그런 나의 눈길을 감지했는지 그가 빙그레 웃었다. 왜 무릎을 쳐다봤냐면 거기에는 이제 이 태섭이 남쪽에 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넘어갈 때 입은 그 부상 자국
그 파편 조각 자국이 있는 거거든요. 형님 그때 많이 다치셨죠? 기거야 뭐 보고 싶네. 나는 대답 없이 그의 눈동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바지가랑이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렸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어요. 무릎에서 정강이까지 굵은 뱀처럼 비유죠. 꿈틀거리는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다. 나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을 때만 출렁거릴 뿐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았다.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날이 굳으면 좀 욱신거릴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 위에 내 손바닥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섭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고 결국은 남북 갈등의 그러한 어떤 화해,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형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형님도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상처를 덮은 내 손등 위로 그의 손이 다시 포개졌다. 그쵸? 뭔가 하나가 된 거죠.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뿌리입니다. 기거를 새삼 말하면 무얼 하겠습니까? 타고난 핏줄인 것을 서로에게 가닿지 못해 그동안 얼마나 애달품이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 등 말이 어렵네요.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 등 이제는 그런 일 없어야 함둥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 이제 다시 한번 형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피엔딩 되고 있는 이 결말입니다. 근데 제목이 목마른 뿌리가 이제 마지막 줄에 나오잖아요. 이 목마른 뿌리라는 건 즉 우리가 한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다라는 건 그만큼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른 뿌리로 살지 말자라고 하면서 형제로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런 분단을 통해 그런 아픈 분단이 분단의 상황에서 이렇게 통일이 되고 또 이러한 형제를 통해서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염원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런 모습, 나와 태섭은 둘 다 아버지를 애증으로서 바라봤지만 결국은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시계나 이 날아가는 새떼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목마른 뿌리의 의미,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결국은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둘 다 그리워하고 애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10강도 마무리할게요. 안녕.